나 일기 같은 거 좀 쓰려고 라고 민망해하면서 얘기하는데 당연히 한자도 안 썼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일기 같은 거 쓰지 마. 내가 그러니까요. 써줄게. 라고 하는데 그랬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결핍이 아예 없고 진짜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과연 글을 쓸까? 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예진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고 나랑 되게 많이 닮았지만 나랑은 또 다른 세계를 살고 있고라고 하니까 얘는 행복만 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너는 일기 같은 거 쓰지 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여서 나를 좋아해주는 존재들이 너무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에세이를 쓰셨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소설가로 데뷔한 지 7년 정도 됐고 여태까지 3권의 소설책을 냈는데 에세이는 처음 써본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핀란드라는 국가로 교환학생을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핀란드로 가고 싶다고 간 게 아니라 1위부터 30위까지 가고 싶은 곳을 적어내는데 핀란드 그 학교가 한 20위 때 후반대였어요. 근데 위에 게 다 떨어지고 이제 거의가 됐는데도 그냥 너무 좋았어요. 왠지 랜덤으로 부여받아서 더 좋은 느낌? 저희 학교에서 같이 간 한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원래 모르던 사이인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와 한국에 돌아와서도 베프로 지내게 됐고 정말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가 됐죠. 그래서 15년 만에 우리가 살던 그곳을 다시 방문하는 여행을 계획을 했고 그 9박 10일간의 여행기를 담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엔 9박 10일이지만 15년 만에 돌아간 여행이기 때문에 그 15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15년간의 삶 그리고 문화관, 인생관, 행복관을 다 담은 그런 에세이입니다. 처음으로 에세이를 쓰면서 느낀 점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즐거웠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설만 쓰다 보니까 에세이를 쓰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소설을 쓰냐면 이제 무대 위에 뭔가 제가 연출을 다 해놓고 소품도 갖다 놓고 배우도 세워놓고 배경도 이제 내려보고 한 바퀴 이제 극을 돌리고 무대 위에서 내려와서 보고 마음에 안 드네? 올라가서 다시 다 바꾸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데 에세이를 쓰면서는 어쨌든 큰 틀을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의 글쓰기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너가 제일 잘하는 걸 하자. 해봐.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잘 아는 배경과 굉장히 잘 아는 인물을 데리고 소설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일어난 일인데 제가 그동안 쌓아온 소설적 스킬을 발휘해서 없던 일을 있는 일로 쓰진 않았지만 극적으로 연출하고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장면은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하고 그런 소설적 스킬을 발휘해서 장면 장면을 만들어 갈 때 에세이지만 엄청난 창작의 기쁨을 느꼈어요. 이제 제가 에세이 작가하다 보니까 되게 특이하게 들어왔던 점이 처음에 시작할 때 치유의 감자라는 소설을 짧은 소설, 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소설일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한 거예요. 소설가가 여행기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대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 소설을 에세이집임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배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소설이 그 마켓컬리라는 서비스에 마케팅으로 썼던 소설이에요. 돈 받고 쓴 소설이에요. 마케팅의 일환으로 4명의 작가에게 감정 리스트를 주고 식재료 리스트를 줬어요. 컬리에서 파는 조합을 해서 아무거나 써달라. 치유와 감자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 에세이를 쓰면서 그 소설을 맨 앞에 프롤로그처럼 넣게 된 건 되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책을 고를 때 장류진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 장류진의 소설을 기대하시는 분이 많을 거고 장류진의 소설로 시작을 한다면 이 사람의 소설이라면 내가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에세이지만 무리 없이 첫 장을 열어볼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15년 전 교환학생 이야기도 많이 썼는데 사실 그때 예진이와 미꼬를 비롯해서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너무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다 일일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추운 나라에서 따뜻하게 어울리면서 느꼈던 어떤 정조를 되게 압축적으로 요 소설로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앞에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작가님이 화자로 등장을 하지만 거의 주인공은 예진님이에요. 네. 그래서 예진님이 이 책을 미리 보셨죠. 원고일 네, 네, 상태에서. 네. 보고 어떤 감상을 전해왔나요? 소감을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또 엄청 길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성실하신 분이군요. 네네.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면서 일단 이 친구의 좌우명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면은 저는 좀 구려 보였어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좌우명이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놀랐지만 안 놀란 척 하면서 진심이냐고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그런 면이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구리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자아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이번 에세이에도 썼는데 그래서 그런 예진이는 살면서 이 세상에 이름 하나 남기고 싶었는데 내 노력으로 남긴 게 아니지만 친구를 잘 둔 덕분에 한국 문학계에 사라지지 않을 활자로 나와 내 모습을 남기게 돼요. 꿈을 이뤘네요. 네, 내 좌우명을 실현시켜줘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류진이가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알고 있었지만 이번 에세이를 쓰면서 작가는 정말 다르구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는데 그 경험들을 이렇게 맛깔나게 또 과거의 경험까지 매끄럽게 연결지으면서 쌓아가다니 매 순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느낌표 3개. 그리고 과거에는 몰랐던 사실과 또 이번 여행 중에 류진이가 했던 생각과 상상들을 책을 통해 뒤늦게 알게 돼서 뭉클하고 찡했고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냐면 자기가 이제 부모님이랑 영상 통화할 때 제가 느꼈던 그런 가족의 결핍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울었고 또 그때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였어요. 그 교환학생 갔을 때가. 그래서 그때 저희 집이 가세가 많이 기울어가지고 그 라플란드 여행 갔을 때 그 돈을 더 내고 체험을 가야 되는데 제가 괜한 죄책감 때문에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혼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도 울었고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그거를 여행 갈 때 이미 한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완전 처음 듣는 또 것처럼. 까먹고 책 읽고 또 울었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미래가 궁금해서 점을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나라는 사람을 한번 맞춰볼래? 나가 어떤 사람인지 좀 들려줘봐 같은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가 너무 유명한 작가라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남겨주는 것이 아마 예진님한테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예진님도 그런 게 있었을까요? 자기의 그런 수다스러움이라든지 나가기 전에 허둥대고 이런 거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고 놀라진 않았지만 자기를 이렇게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봐주는지 몰랐다. 그래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핀란드에 대해서 네. 뭔가 홍보대사가 된 기분으로 좀 저 자랑해 너무 하고 싶다고 주신다면.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데 아직 안 시켜주고 있는데요. 7, 8월에 핀란드에 가면 사실 정말 여름엔 여기를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해가 지지 않아요. 백야라서. 그래서 정말 여름에 가기 더없이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헬싱키가 수도잖아요. 핀란드에. 서울보다 조금 더 큰 굉장히 대도시예요. 대도시인데 사람이 엄청 적어요. 대신 숲이 있고 바다가 있고 도시 전체가 예술가 디자인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사우나가 있죠.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사우나를 할 수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데. 진짜 그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우나라는 말 자체가 핀란드어거든요. 핀란드에서는 집을 지을 때 사우나의 위치를 무조건 먼저 정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사우나의 나라예요. 그 대학교에도 사우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진짜요? 사우나 파티를 오. 하고 사우나 파티. 네, 도서관에도 사우나가 있고 없는 곳이 없어요. 레스토랑에도 사우나가 있고 그리고 국토의 10%가 호수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땅 같지가 않고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 같이 생겼어요. 그 정도로 호수가 많아서 어딜 가도 호수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레스토랑에도 사우나가 있는 거예요. 데크로 나가서 물에 뛰어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저한테 최고의 휴양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휴양지는 뭔가 바다에서 선베드에 누워서 칵테일을 마셔야 될 것 같지만 사우나를 하고 뛰어드는 그런 휴양도 되게 이색적이고 좋은 휴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었는데 소설을 읽고 나서 많은 독자들이 그렇게 묻는데요. 이 안에 작가님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진짜 장류지는 어느 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때 되게 근사한 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에는 딸기 우유 안에 딸기만큼의 재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대충 한 0.03% 정도 되잖아요. 아니요, 0%예요. 0%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기 우유에는 딸기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소설 속에 작가님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딸기 우유에는 딸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0% 들어있지만 어쨌든 그 우유의 정체성은 뭔가 딸기 맛이 나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 책 안에는 네. 어느 정도로 들어있는 걸까요? 이 책은 생딸기 라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딸기 자체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되게 다면적이고 그쵸. 복잡한 존재니까 그래도 제가 많이 들어있는 생딸기 라떼다. 뒤로 가면 갈수록 되게 솔직한 작가님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이제 가족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상처받았던 순간들, 그러니까 작가로 데뷔하고 난 후에 상처받은 순간들까지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셨나요?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그 부분까지 쓰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쓰면서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저에 대해 누군가 설명해주는 그런 것 중에 정말 와닿은 게 뭘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저희 남편이 해준 말인데 뭘 배우러 갔어요. 학원 같은데. 근데 그게 몸 쓰는 거였거든요. 창피해서 뭔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기초반을 배우러 가서 모두가 초보고 거기서 이제 다 뚝딱거리면서 기본 동작을 배우는데 어차피 기초반이고 모두가 초보니까 그 선생님은 얼마나 그런 뚝딱이들을 많이 받겠어요. 근데 이제 가르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웃음을 참다가 푹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꽉 껴안는 거예요. 어떡해 이러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집에 가서 남편한테 했어요. 선생님이 내 몸동작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나를 껴안았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때 그 얘기하는 거야. 아, 왜 그랬는지 알지 이러면서 자기 뭘 해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해서 그때 띵 뭔가 내 인생을 정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뭘 해도 좀 못해도 막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내가 에세이를 쓰기로 마음먹었으면 진짜 열심히 쓰고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소설가의 에세이로서 좋은 한 권이 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좀 너무 개인적인 얘기고 너무 개인적인 상처를 드러내는 것도 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더 온전하고 재밌고 의미 있는 책 한 권이 되려면 그런 이야기, 나의 결핍, 남에게 드러내기 싫어했던 나의 결핍까지 쓰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거를 쓰기 전에도 생각을 했고 쓰면서도 당연히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에세이에도 썼지만 예진이가 책도 가져오고 무겁게 책 표지를 입힌 사은품 노트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노트는 대체 왜 가져왔어? 그랬더니 나 일기 같은 거 좀 쓰려고 라고 민망해하면서 얘기하는데 당연히 한자도 안 썼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일기 같은 거 쓰지 마. 내가 그러니까요. 써줄게. 라고 하는데 너무 뭉클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결핍이 아예 없고 진짜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과연 글을 쓸까? 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예진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고 나랑 되게 많이 닮았지만 나랑은 또 다른 세계를 살고 있고라고 하니까 얘는 행복만 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너는 일기 같은 거 쓰지 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여서 나를 좋아해주는 존재들이 너무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올해 이제 어릴 때부터 함께 해온 저의 친구들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을 내가 뭘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아끼고 좋아해 주는 것 같습니다.